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있는 대로 다 까!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네, 안녕하십니까.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KBS 최경영 기자고요. 아유, 정말 걱정입니다.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 오죠.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고 하죠. 경기 침체. 아이고, 내 집, 그다음에 내 자산, 그다음에 내 대출 어떻게 될까? 금융위기까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금융위기라는 거는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고, 이게 우리가 지금 걱정을 할수록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앞으로 뭘 할 수 있는지도 명확하게 좀 진단을 해봐야 풀리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또 국내 최고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키움증권 서영수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금 걱정은 많은데 네. 일단 경제 상황부터 짚어보면 네. 아주 그렇게까지 걱정할 노릇이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가끔은 있어요. 그러시죠? 예, 역으로 봤을 때 네. 막 너무 언론이 과장을 하는 것 같다.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 상황 자체는? 우선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대다수의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 음. 미국 전문가는 많아요. 그럼 미국 전문가 맞죠? 예. 예. 근데 미국에서 공부해서 한국에 대한 전문가는 별로 없으십니다. 그러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미국은 지금 기준금리를 올려도 금융위기가 오지 않을 것 같거든요. 소비도 괜찮고 다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미국의 시각으로 미국적 관점에서 본다라면 예. 그런데 그걸 그대로 한국도 그럴 것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미국은 지금 상당히 견고한 거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단지 경기 침체로 끝날 것이냐, 그게 이제 금융위기로 이제 확산될 것이냐, 요게 중요합니다. 예. 경기 침체, 대다수의 지금 경제 전문가나 기관에서 한국에 대한 경제 성장률을 많이 아주 낮게 잡아야 2%대 그러니까 2%. 이렇게 보고 있어요. 2%면 우리가 코로나 위기 이전에 생각을 해보면 네. 1%대도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2%면 괜찮은 거 아니야?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2008년도에도 예. 우리가 0%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금융위기를 겪게 되면 이거는 마이너스 성장인데 전혀 다른 마이너스 문제다. 성장에 정부의 개입이 없다라면 음. IMF 때 마이너스 5%를 기록했고요. 그랬죠. 예, 그랬죠. 예. 예. 2008년 금융위기가 이제 본격적인 금융위기였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마이너스 2%를 기록했는데 예. 예, 그때 정부 지출 증가율이 GDP 대비 10%였어요. 우리가 그러면 그때는 한 분기 정도만 마이너스 성장이었고. 그렇죠? 예, 한국은. 예. 예.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정부 지출을 안 했다라고 생각하면은 사실상 마이너스 12%예요. 실제 핀란드 같이 정부 지출을 안 한 나라들은 마이너스 8%를 기록했어요. 와. 예. 그러니까 금융 위기냐 아니냐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금융위기가 그렇죠. 오게 되면 예. 기본적으로 금융 위기라는 거는 이제 부채를 상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유동성을 줄이고 부채를 상환해야 된다라면은 당연히 소비는 그야말로 이제 급전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개괄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듣다 보니까 경기 침체하고 금융 위기하고는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완전 같아요. 구분해야 되는데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전에 예. 지금 현재 상황은 금융 위기나 경기 침체나 이런 거는 미래의 이야기일 것 같고 네. 지금 현재 상황은 경기 침체가 이미 왔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네. 아니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단하세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러니까 아직까지 경기 침체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렇- 한국만 놓고 보면 미국이 그러니까. 아니라 예. 한국만 놓고 보면요. 예. 근데 지금 경기 침체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음.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경기 침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거 별개로 우리가 이제 금융 위기로 가냐 안 가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인 거고 예. 금융 위기라는 거는 두 단계로 나눠집니다. 첫 단계는 뭐냐면 금융 시장 그리고 금융 회사가 유동성 부족 상태에 빠지는 이 국면이 1단계입니다. 예. 예. 그럼 두 번째 금융위기라는 건 뭐냐면 그 상태가 장기화되면 금융회사는
정상이든 한계 대출이든 한계 차주든 상관없이 무조건 유동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대출을 회수합니다. 대출을 회수하는 순간 자금은 급격히 빨려들겠죠. 당장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정상적인 대출자, 특히 기업 같은 경우에 원금을 갚지 않기 때문에 예. 갑자기 대출을 만기 연장을 안 해주게 되면 그냥 부도가 나는 거예요. 10억 빌렸는데 5억은 갚아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뭐 이제까지는 이자만 갚아봤는데. 이자만 갚았는데 이거를 예. 이제 원금을 다 상환하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 정상적인 채무자 역시 디폴트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걸 흑자부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 왜 이렇게 경기 침체가 그 지금 현재를 경기 침체라고 한국은 말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한국은 미국과는 달리 그래도 금융위기를 걱정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 이유 근거는 뭘까요? 제가 어제 쓴 보고서를 말씀을 드리면 어제 쓴 보고서. 예, 어제 쓴 겁니다. 따뜻한 겁니다. 따뜻하네. 네. 뭐냐면은 네. 이제 미국의 은행 시스템하고 우리나라의 은행 시스템을 비교를 했어요. 예. 그래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많이 올렸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기준금리를 많이 올렸는데 실제 중요한 거는 기준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은행의 조달금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걸 리보금리라고 합니다. 예, 리보. 예, 평균 기준으로 이제 이번에 2분기 실적이 나와서 분석을 해보니 미국의 시장은 벌써 리보가 대략 한 100bp 정도가 전분기 대비 평균 기준으로 상승한 거예요. 예, 1% 정도. 1%포인트 상승했어요. 예. 그때 미국의 은행의 예금 금리 상승폭이 0.03%예요. 0.03%포인트. 예금 금리가 리보가 1%나 상승할 올랐는데 때 예금 금리가 3bp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 은행 입장에서는 그렇게 급하게 돈을 조달할 리드가 없다는 거네. 그렇죠. 그 리보 금리가 그렇게 은행끼리의 이거는 이제 그렇죠. 금리를 말하는 겁니다. 리보라는 거. 조달 금리가 예. 그렇게 되는 거죠. 리보는요. 근데 그게 1%나 올랐는데 근데 예금 금리는 소비자들한테는 0.03%만 올려서 받아도 우리는 충분히 리저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돈이 있다는 거야. 그렇죠. 돈이 안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러네. 그래도 돈이 안 빠져나가니까 음. 굳이 대출을 적극적으로 회수할 일이 없겠죠. 그렇죠. 예. 나 돈 있는데 뭐. 두 번째는 뭐냐면 예. 금리가 이렇게 상승폭이 적으니까 고정금리 대출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그렇지. 대출 특히 가계대출 같은 길게 경우에는 보고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걸 우리가 충분히 여유가 있으니까 있으니까요. 고간에. 예. 그러니까 당연히 대출금리 상승폭은 가계대출 기준으로 OBP가 올라왔어요. 0.05%포인트.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출 금리도 뭐 그렇게 확 올릴 필요도 없고. 네, 다 고정금리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금 금리가 뭐 그 정도밖에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하죠. 예. 예. 그렇게 비싸게 받아 우리는 어떠냐면은 신규하고 잔액 대출하고의 금리 차가 100bp 이상 차이가 나요. 1%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걸 예. 이제 여기까지는 다 이해하셨죠. 예,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한번 한국의 경우를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건 미국의 얘기예요. 음. 예. 근데 한국에는 어떠냐? 한국은 같은 기간 이제 은행이 이제 가장 기준금리와 연동되는 금리가 CD 금리예요. 예, 12. 예, CD 금리가 평균 기준으로 0.34%포인트가 올랐어요. 미국보다는 훨씬 안 올랐네. 적게 올랐죠. 예, 근데 34bp 정도. 예금 금리는 20bp 0.2%포인트가 오른 거예요. 대출 금리는 한술 더 떠서 0.25%포인트 올랐어요. 아. 문제는 CD 금리는 2분기 말에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평균이 그렇지. 예. 그렇기 때문에 대출 금리의 상승폭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 간 금융기관 간에 돈을 서로 빌려 받는 것들은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별로 오른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 우리는 예금을 받을 때 예금 금리를 확 높여야 되고 대출 금리를 이에 따라서 높일 수밖에 없는 은행의 저간의 사정이 있다는 거예요. 금융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금리를 많이 올려야 돼요. 그 뜻은 뭐냐면 금융회사 간 금리 경쟁이 이 외부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는 뜻이에요. 금리 경쟁을 이거 경쟁하는 거 뭐 다 싫어하고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 금리를 많이 높여주면은 본인들의 마진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하고 싶지 않아 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빠져나간다. 다시 네. 말하면 금리를 인상했을 때 돈의 흐름이 빨리 진행돼서 예. 저금리 상품에서 고금리 상품이 이동하게 되면 이거를 막기 위해서 예금 금리를 빨리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 구조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는요. 예. 그게 이제 기본적인 구조 자체가 이게 미국의 은행과 우리나라 은행이 예. 사실 시스템상 별로 큰 차이가 별로 없었는데 큰 차이가 없는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달라진 거예요.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미국은 어떻게 했냐. 이런 금융위기, 다시 말하면 기준금리가 뭐 10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릴 수 있다. 그렇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금융위기를 겪었다. 그럼 이 금융위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생각해 보니까 중요한 건 돈의 흐름을 느리게 한다는 거예요. 금융 규제를 강화한다. 금융 안정 시스템을 강화한다. 이게 예. 사실은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래서 2008년 이후에 뭐 도드 프랭크 법안 뭐 맞습니다. 하고 금융 규제를 강화하고 그러면서 금융사들이 과거처럼 그렇게 막 상품을 팔 수 있도록 못했고요. 예.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우리처럼 쉽게 MMF라든지 또는 이렇게 디지털이 잘 돼서 뭐 A은행에서 B은행으로 송금한다든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 전체의 예금의 3분의 1 정도가 당좌 계좌 체크 어카운트라고요. 아예 이자를 지불하지 않은 예금이 3분의 1이나 돼요. 예. 한국 지금 말씀하시는 미국이요. 미국? 그러니까 이자 지불한다는 얘기는 예. 그러니까 은행이 예. 손님들한테 예. 이자를 하나도 안 줘요. 하나도 안 줘도 예, 그래도 그 돈이 3분의 1이나 예금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좌 계좌라는 건 체크 어카운트 체크 어카운트, 예. 체크 어카운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나머지 세이빙스 맞아요. 어카운트 예. 역시 음. 금리가 0.1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예. 맞습니다. 체크 어카운트는 거의 주지를 않죠. 맞아요. 예. 이렇게 하면은 돈의 흐름을 느리게 한다는 거는 그만큼 돈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고 이 돈이 어떤 상품을 산 것인지를 일일이 다 체크하고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렇죠. 우리가 예. 2008년 금융위기를 맞아요. 예. 그때 한번 세게 당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미국 금융당국은 그쪽으로 이제 태세 전환을 완전히 해버린 거네요. 10년 동안. 표면적으로는 자금 세탁,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탈세 이런 이유를 드는데 예. 여하튼 이런 법적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돈의 흐름을 굉장히 느리게 함으로써 예. 이처럼 이렇게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려도 예금금리가 예금이 빠져나가지 않게 되는 거고 예금이 안 빠져나가니까 예금금리를 굳이 올려야 할 이유가 상대적으로 유인이 적은 거죠. 돈의 흐름을 느리게 하면은 특히 이런 위기 시대는 그런 점이 좋군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간 거죠. 우리는 반대로 갔다. 예,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우리는 똑같이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하려다가 2011년 무산됐어요. 예. 그 이후에 오히려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오히려 소비자 편익 중심으로 금융 정책을 취하게 되고 예. 그 과정에서 오히려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강조하게 됐잖아요. 그럼 돈의 경쟁이 더욱더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토스뱅크가 수시 7금융 예금을 2%를 출시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6개월 만 23조 원을 가져갔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돈을 빼앗기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 빼앗긴 은행들은 더 센 금리를 제시할 수밖에 제시할 없어요. 수밖에 없지. 바로 K뱅크가 이번에 금리를 2.1로 올렸어요. 아니 그리고 그럼 저축은행은 KDB도 산업은행도 2.25짜리 수시 입출금이 맞습니다. 예. 깜짝 그렇군요. 놀랐어요. KDB가 2.25라. 저축은행은 이제 3%짜리 상품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예. 정기예금은 이제 4% 예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금리 경쟁이 붙는 거예요. 엄청나게 돈의 흐름이 빨라질 수밖에 없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우리는 오히려 가속화시킴으로써 소비자 편익은 증대됐을지 모르나 그렇죠. 그로 인해서 그 은행 금융기관들 인터넷 은행까지 포함해서 그들의 경쟁은 엄청나게 치열해지고 치열해졌죠. 이들이 금리를 높여주지 않으면 돈이 들어오지를 않기 때문에 조달 금리 경쟁은 그 리보에 비해서도 CD에 비해서도 높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버린 거네.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금리 경쟁이 가속화되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금리 상승 국면에는 돈의 양이 줄잖아요. 대출을 그렇죠. 회수하니까. 예. 근데 돈의 양이 준 상태에서 우량 은행들이 돈을 다 갖고 가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예. 없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량하지 않은 금융회사들, 비은행들이 유동성 문제 생기는 거예요. 지금 기업 걱정할 때가 아니고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걱정하게 되는 거군요. 그렇게 그렇죠. 되면. 유동성을 걱정해야 되죠. 왜냐하면 상황이에요. 그쪽에서도 돈을 조달을 해서 돈을 빌려서 또 대출을 해줘야 이게 장사가 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유동성 문제 생기니까 그 금융회사는 어떻게 할까요? 뭐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겠지. 중요한 건 대출을 줄이려고 할 거예요. 아 오히려 또 예. 이제 매출도 올릴 수가 없구나.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도 적당히 약간 좀 이제 거리 두기를 할 것이고. 아니 보면은 네. 금리를 마냥 올릴 수는 없거든요. 금리라는 거는 일정 범위가 있어요. 범위를 넘으면은 그렇지. 이거는 뭐 방법이 없는 거라고요. 그렇지.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대출을 회수하는 순간 문제는 뭐냐면 대출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장기 대출, 원리금 분할 상환, 고정금리 대출한다라면 뭐 은행이 굳이 대출을 회수할 이유가 없게 되는데 대출이 이자만 내는 예, 단기 고금리 대출, 단기 대출, 예, 변동금리 대출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장기 대출이나 원리금 분할 상환을 꼬박꼬박 정액으로 하지 않고 원금까지 다 갚지 않고 이자만 내면서 원금 갚는 거는 나중으로 계속 미루는 그런 방식의 대출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런 정책에서? 대출이 공식적인 대출 기준으로는 대략 80% 정도 80%? 예, 된다고 하는데 그게 은행 기준이고요. 예. 비은행은 대략 한 90% 정도 되고요. 여기에 전세 보증금은 100% 이자만 뭐 사실상 이자만 내는 대출. 전세 대출은 그렇죠. 예, 전세 보증금. 예, 전세 예, 보증금 대출.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다 합치게 되면 사실상 다 합치게 되면 80%가 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원금을 내는 대출 자체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이렇지 않잖아요. 기본이 원리금 분할 상환 고정금리 대출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이 고정금리 원리금 분할 상환만 유지한다라면 전혀 문제가 생길 일이 아니에요. 금융위기 때 돈이 좀 조여져도 당연합니다. 예. 아무 상관이 없다. 왜냐면 내가 그 원리금 분할 상환을 지금 150만 원씩 꼬박꼬박 하고 있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거에 맞춰서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은 경제가 그렇게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게 아니고 이자를 10만 원만 내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원금을 1억을 갚아라. 그렇죠. 여기에 대출 이자 변동금리니까 대출 이자도 뭐 1년 전 대비 2배 내라.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렇지. 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대출자가 만약에 원리금 분할 상환을 했다라면 알아서 DSR 40%를 유지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비를 하나도 안 하고 맞아요. 예, 대출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한계 내에서 대출을 받았고 그 결과 DSR 70%가 전체 부채의 40%를 넘는 거고요. 예. 예. 이 사람들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구조에서는. 아, 조금 그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이 상황에서 경기의 사이클, 경기 침체라는 거는 이제 경기의 사이클이 하락해서 밑바닥으로 내려갔다. 근데 요거는 예. 경기하고 상관이 없는 거네. 대출의 지금 이자 부담이 예. 갑자기 2배가 증가하고요. 원금까지 갚으라는 얘기는 자기가 소득이 기껏해야 뭐 5%에서 10% 증가한다고 해서 예. 이건 방어할 수 없는 그런 순수하게 영역이에요. 금융적인 문제다. 이건 이거 금융적인 문제입니다. 이건 실물 예. 경기랑 아무 상관이 없이 예. 금리가 올라감으로 해서 특히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 금융의 문제다라는 거네. 맞아요. 예. 그러면 이 금융적인 문제를 금융위원회나 윤석열 정부는 잘 알고 있겠죠, 설마? 이제 또 하나의 예.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과거에 또는 또 특히 이제 미국이나 해외 사례를 보면은 예. 은행이 있고 비은행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나름 서프라임 금융기관이 있고 예. 프라임 금융기관이 있잖아요. 예. 그 고객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예. 서프라임이 문제가 되면 이게 은행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렇죠. 거기는 저신용자가 많고, 그렇죠. 은행은 이제 고신용자가 많고. 근데 예. 우리나라는 은행과 비은행이 한 6대4 정도로 가계대출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가계대출이. 예. 예. 근데 이 비은행의 고객이 사실은 문제가 뭐냐면 가게인데 기업 명의로 비은행 가서 대출을 받은 거예요.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뭐 근데 자영업들, 중소기업들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렇게 받아서 땅을 투자하시고 상가를 투자하시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분들은 등급이 1등급이 3등급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은 은행 고객과 중복되는 고객인 거예요. 그러네. 예. 예.
그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게 다 엮여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뭐 은행이 건전하다라고 은행이 괜찮다고 얘기할 수 없는 사안이에요. 이 상황은요. 한번 문제가 되면요. 거기다가 사실 한국의 특성상 뭐 PEF랄지 이런 것들을 이명박 정부 때부터 해가지고 활성화를 많이 시켰었잖아요. 근데 주변에서 이렇게 곰곰이 보면 돈 많으신 분들이 PEF나 이런 거를 들어갈 때 사실은 그 안에 기관도 들어가고 뭐 저축은행도 들어가고 지금 말씀하신 서브프라임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들어가고 뭐 그렇죠. 의사분들도 들어가고 변호사분들도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네. 돈 좀 있는 분들이 뭐 한 10억씩 넣어가지고 뭐 한 400억 펀드 만들어가지고 뭐 어디다 땅을 사서 물류센터를 만들어 보자 뭐 이런 거를 옆에서 이렇게 쭉 봤는데 그런 것들이 경기 침체 그 다음에 금리 상승기와 맞물리면서 유동성 확보가 안 되면 그러면 이제 금매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고 그렇죠. 땅 부지들이 그걸 살 사람도 없으면 이제 이자도 못 내는 그런 상황이 될 테고. 그거는 미착공 PF이고요. 그렇죠. 착공 진행 중인 PF는 계속 이 PF를 이제 ABCP라고 하는데 굴려야 운영 자금을 예. 이제 시장에 조달을 해가지고 그렇죠. 가져가야 되는데 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예. 금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간접 금융 기관을 얘기한 건데 또 직접 금융 시장을 얘기하면은 그렇죠. 또 다릅니다. 지금 예. 직접 금융 시장은 지금 마찬가지로 이제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예. 금리가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이제 금융회사들, 우량 금융회사들이 시장의 채권 시장에서 자금을 싹 가져갑니다. 이 우량 마찬가지입니다. 금융회사들 예. 위주로. 예, 우량 예. 금융회사, 우량 기업들은 예. 금리를 조금은 더 줘도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죠? 뭐 앞으로 금리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금리가 싸다고 생각하면은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죠. 어.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리 상승기엔 절대 돈의 양이 줄어요. 그 그렇지. 상황에서 예. 우량 기관들이 돈을 다 가지고 가게 되면 나머지는 문제가 되는 거죠. 나머지는 그러면 계속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의 흐름에 따라서 돈을 돌려야지 지금 영업을 맞습니다. 하고 사업을 하고 그렇죠. 계속 진행을 시키는데 네. 공사를 하다가 그것도 지금 돈을 어디서 급전을 땡겨와서 지금 계속 진행시키는 사업장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상황이 네. 되다 보면은 제일 먼저 문제되는 게 이제 이 채권 시장에서 자금을 주로 조달하는 그런 회사들 있죠. 그 회사들 특히 이제 등급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회사들. 예. 그게 이제 주로 이제 부동산 PF가 될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여전사, 캐피탈사들이 될 거고요. 예. 일부 회사들이 될 수 있고요. 예. 예. 그리고 그밖에 이제 뭐 있겠죠. 예. 여하튼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유동성의 지금 상황이 지금 은행과 저희 간접금융시장과 직접금융시장이 있는데 좀 직접금융시장이 상대적으로 그런 거에 더 빨리 영향을 징후가 받았죠. 나타나거든요. 예. 예,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빨리 징후가 나타난다는 거는 우량 기업이나 우량 금융기관, 뭐 4대 시중은행 이런 데는 아직까지 돈을 빌릴 수 있지만 그렇죠. 그나마 상대적으로 저금리로 그러나 돈을 못 빌리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채권 시장에서의 네. 순발행이 다시 말하면 상환이 대규모 진행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차환이 안 되는 거예요. 차원이 안 되고 있다. 예. 그러니까 또 이 와중에 우량 기업들은 예. 또 은행에 가서 그동안 안 쓴 한도 대출 대규모 쓰고요. 그러니까 은행은 또 어쩔 수 없이 또 예금을 늘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채권 발행을 늘릴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예요. 이게. 그러면서 돈은 계속 쪼여오고 긴축이 되니까 야, 안 되겠다. 돈 갚아라. 그렇죠. 특히 너희들이 위험하다. 지난번에 이자도 2개월치나 밀리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하튼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려면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금융회사의 유동성이 음.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미국처럼. 그러면 금융회사는 차주한테 예, 얼마든지 상환유예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서 위기를 미룰 수 있는데 예. 예. 근데 우리는 이게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럼 금융회사의 유동성은 사실은 정부가 조금 좀 무리를 해서라도 뭐 지금 상황에서 그걸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인 긴축 무드라 혹시 뭐 국채를 발행한달지 해서 우리반이라도 좀 돈을 풀어서 공급을 할 수는 없습니까? 이게 본질적으로 이게 금리가 하락하는 국면에서 예. 예, 그다음에 글로벌 돈을 푸는 국면에서는 그런 조치들이 가능하죠. 예. 그동안 그런 조치로
여태의 금융 위기를 극복을 했거든요.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우리나라에 원화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는데 그때도 역시 이제 결국에는 계속 그때도 마찬가지로 금리가 올라가면서 나타난 문제였거든요. 예. 미국이 2%에 있던 금리를 5.25까지 올리잖아요. 예. 그때 우리도 따라 올리면서 나타난 이런 현상인데 이 2008년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게 상당히 심화될 수 있었는데 그때 마침 미국이 금리를 급격히 낮추었잖아요. 제로금리로. 예. 예. 그다음에 통화 수업 문제도 해결해 주고요. 그랬죠. 예. 그 과정에서 그 소위 말하는 위머전시 상태가 외부 여건에 의해서 외부 요인에서 싹 사라진 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어렵다는 거죠. 안 된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그리고 가시적인 미래가 어느 정도나 위험한 겁니까? 금융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에는 이런 조치들을 얼마나 좀 더 지혜롭게 특히 이제 앞단에 있었던 유동성 문제를 예.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잘 보완하냐,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어렵죠. 대응을. 예. 예. 그러니까 우선은 이전처럼 돈 풀어서 문제를 해결할 해결하기는 수 있는. 어렵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이 예. 세계 경제 상황이. 우리가 이제 2018년을 좀 기억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기억을 안 하실 겁니다. 예. 2018년을요. 2018년 이제 문재인 정부가 예. 구조조정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집값도 안정시키고 가계부채도 해결하겠다라고 이제 가계부채 대책과 그다음에 집값 안정 대책을 내놓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면에 뭐가 있냐면 이런 채무 제조정과 관련된 정책을 내놓습니다. 예. 그러니까 채무 제조정이라는 정의를 다시 좀 해야 될 텐데 많은 분들이 이 정의를 잘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금융이라는 게 좀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속마음과 겉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채무 제조정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대출은 원금 안 갚고 대충 이자만 갚으면은 계속 만기를 연장해주고 그리고 이자도 못 갚으면은 그 하위 대출 기관에 가서 돈을 다시 더 빌려서 이자를 갚는 돌려막기의 형태가 상당 부분이잖아요. 예. 지금까지 이렇게 부채가 늘어난 건 그래서 부채가 늘어난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를 끊어야 되는데 이 끊는 방법은 뭘까요? 원금을 갚으라는 거예요. 예. 그럼 원금을 갚으라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DSR 기준 70% 이상인 사람들 나가서 100% 이상인 사람들한테 원금 갚으라면 갚을 수 있나요? 안 되죠. 방법은요. 원금을 줄여줘야 갚을 거 아닙니까? 원금을 줄여줘야 갚을 수밖에 없다. 네. 예. 두 번째, 이런 사람들은 네. 기본적인 취지가 더 이상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취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기업 회생으로 가게 되면은 개인 회생으로 가게 되면 5년간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도 받을 수가 없고요. 원금을 줄여주는 대신에. 대신에요. 예. 예.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금융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우리 국가 경제는 이로 인해서 무더기 도산을 막을 수가 있고 시간을 벌 수 있다. 시간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그 현금 흐름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빡 유동성이 안 좋을 때 시간을 스프레드를 이렇게 쭉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차차 구조적으로 갚게 나가면 1년에 갚을 거를 10년, 20년에 나눠서 갚게 하면 아무래도 좀 쉬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도산되는 기업이나 은행, 저축은행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막아보면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벌어서 나중에 이제 갚을 수 있는 그렇죠. 그 시간을 주자는 거잖아요. 시간과 두 번째는 이제 원금을 탕감해 주는 경우에는 예. 예, 거기에 대한 이제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그 금융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페널티가 있어요. 그렇지. 예. 예. 그리고 이제 원금을 탕감받지 않고 이자만 탕감받으면은 예. 그게 상대적으로 좀 적은 거예요. 그 그렇겠죠. 페널티가. 예. 예. 그러니까 그 원금을 부분 탕감받는 기업이나 개인도 페널티는 혹독하긴 해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음. 여하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집값이 떨어지게 되고 예. 디레버리지가 진행될 텐데 음. 그렇게 되면 금융회사는 정상 여신과 한계 여신을 구분을 하지 않고 다 대출을 회수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정상 대출을 회수하려고 해요.
이렇게 안 해주면, 안 해주면. 정부가 정책을 이렇게 안 하면 그러면 정상이든 뭐 비정상이든 간에 일단은 돈을 확보하고 보자. 일단은 신용대출 한도 줄입니다.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지. 그렇죠. 예. 예. 이제 그 난리가 나는 걸 금융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그거를 막고자 예. 채무탕감이라는 게 사실 이 제도를 2019년도에도 활성화하는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예. 근데 이게 그때도 마찬가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예. 어떤 상황이냐면 그런 걸 꺼냈더니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 왜 모럴 해저드라고 해서 왜 그렇죠. 이자를 그렇죠. 탕감해주니 원리금을 탕감해주니 라는 비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2019년 하반기에 결국에는 정부가 정책을 수정을 합니다. 예. 또다시 금리를 낮춰서 예. 대출을 늘려서 이 구조조정을 미루는 정책. 그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지 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예.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결국은 경제든 부동산이든 하드 랜딩은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거죠. 예. 경착륙 팍 그냥 비행기가 꼬꾸라져 가지고 비행기 전체가 파손되고 거기에 타 있는 승객들 다 죽어버리는 상황은 맞고 소프트 랜딩 스무드하게 이렇게 좀 엔진이 약간 고장이 났다고 하더라도 쓱 한번 멈춰서서 승객들 대부분을 다 구하고 우리가 비행기도 구하고 뭐 이래 이거잖아요. 금융이 무너지면 예. 가장 먼저 300만 명에 달하는 부동산 관련 종사자들은 다 실업자 될 거예요. 예. 여기에 뭐 기타 금융업종 나머지 다른 여러 연관되는 업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특히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절반 정도가 이자도 못 내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 기업들 다 문 닫아야 되는데 거기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게 이렇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부동산 대출과 관련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죠. 네. 부동산 대출, 특히 이제 우리가 부동산 대출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계속 주장해 오셨던 것처럼 사업자들도 사실은 뭐 부동산 대출처럼 받아서 그렇죠. 예, 예. 투자를 하고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죠. 이렇기 예. 때문에 어떻게 보세요? 그 규모랄지. 우선은 우리가 건강성. 가계대출만 얘기하는데 예. 실제 이제 그런 형태의 부동산 대출이 한국은행에서 얘기하는 게 한 400조 가까이 되거든요. 400조. 예. 예. 은행, 비은행 합쳐가지고요. 음. 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식적인 거고 이게 실질적으로 얘기한다라면 5, 600조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다만 그게 부킹만 그렇게 안 됐을 뿐이지. 예. 이제 이런 대출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문제가 이제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이게 뭐 우리 취약차주 얘기하는 게 취약차주 많이 얘기하지만 기껏해야 90조밖에 안 됩니다. 취약차주는. 예, 전체 대출의 5%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뭐 규모가 이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대출자가 이것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지만 가계대출하고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채는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신용 등급을 갖고 있고 그리고 대출을 금액 자체가 상당히 많은 우리가 뭐 1, 2억이 아니라 최소 5억 이상의 대규모 대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무너지게 되면 뭐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구조인 거죠. 그 부동산 가격이 한참 오르고 그럴 때 제가 이제 경제쇼를 하면서 2020년 가을부터 제가 제발 지금부터는 이제 대출을 좀 갚아야 되는 시기다. 더 이상 투자보다는 대출을 갚고 자기 돈으로만 하는 거는 찬성이지만 2020년 가을부터는 지금부터는 이제 대출을 갚아야 된다. 그렇게 이미 말씀드렸었어요. 저는 분명히 경제쇼 하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연착륙을 어떻게든 했으면 좋겠다. 부동산이든 한국 경제가 그런 어떤 의도였는데 이런 이제 연착륙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 당시에 이제 급등했었을 때 집을 못 산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그때 그렇게 급등했는데 지금 급락하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예.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뭐 진행자를 욕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돼요.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2020년도에 이미 말을 했다.
대출은 그때부터 갚아야 된다라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 급락을 뭐 시장 원리에 따라 그냥 망하게 놔둬버려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그래야 나도 싸게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자산 시장이 금융하고 연결되지 않았다라면 예.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 금융하고 연결돼 있어서 그럼 금융이 그걸 버티지 못하고 많은 회사가 파산할 텐데 그 파산하게 되면 그 돈은 정부 재정으로 또 메워야 되거든요. 우리까지 다 궁핍하게 되게 된다. 그럼요. 예,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부동산 가격이 50% 하락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저는 좀 무책임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예. 그거를 단기간에 50% 하락하면 나라 망한다. 예. 예. 금융이 얼마나 중요한데 예. 이제 그런 상황을 정부가 그냥 놔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정부가 지금 금융적인 측면들, 실물적인 측면들, 특히 이제 금융 전문가시기 때문에 금융적인 측면들은 채무 재조정을 대대적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소규모로 지금 하는 것처럼 조금씩 하다가 좀 상황을 더 봐도 됩니까? 지금 알아야 될 거는 예. 우선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거 스타트를 끊었다 이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스타트를 끊었다. 예. 예. 어차피 자영업자 같은 경우도 이번에 문제가 됐잖아요. 채무 탕감을 최대 90%까지 예. 하기로 했는데 저는 이제 출발부터 그거를 히스토리를 좀 알고 있는데 예. 자영업자가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자영업자가 있고 임대사업자가 있고 우리가 이제 1인 자영업자들 노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는 그동안 2020년이죠. 2020년 3월부터 지금까지 20조 정도를 정부가 지원해 줬거든요. 이 자영업자들한테, 순수 자영업자들한테. 예. 근데 이 자영업자들이 대부분 은행 고객이 아니에요. 아, 아까 비은행 고객입니까? 예, 비은행 고객들이에요. 예. 아니면은 은행 아예 돈을 아예 대출을 안 받는 분들까지도 다 대출을 받았어요. 그렇군요. 예, 저신용자들. 아주 저신용자분들이 대출을 받으신 거고, 음. 그리고 특히 은행은 보증한 규모가 은행 자체의 그 신용으로 대출한 거는 22조 중에서 3.5조밖에 되지 않아요. 예. 나머지 대출은 거의 대부분 정부 또는 정부 보증기관이 보증한 거예요. 따라서 이건 문제가 되면 정부가 어차피 책임져야 되는 이슈예요. 그냥 정부가 미국처럼 재정을 지원하는 형태를 바꿔서 정부 보증인가 대출해 준 것 뿐이에요. 따라서 이 사람들은 어차피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군요. 예. 예.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데 정부가 책임지는 형태를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좀 무관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기 전에 그 언론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단 말이죠. 부동산 가계담보대출의 부동산 대출은 주로 고신용자가 많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소득이 뭐 500만 원 이상 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그렇게 부도날 확률이 없다. 그래서 여기는 좀 안전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상황은 똑같이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런 전제 조건은 그 이유는 대부분 그분들이 부동산에 투자하셨거든요. 예. 부동산이 거래가 활발하고 부동산 가격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부동산 안전하다. 가격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예, 가격이 유지되고 거래가 활발하다. 그런 전제하에 안전하다고 본 거죠. 그러면 내가 가령 서울의 아파트를 20억에 샀어요. 네. 20억에 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래량이 지금 워낙 없긴 한데 뭐 거래량이 좀 터져서 15억까지 내려갔어. 그러면 은행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예.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많이 이제 헷갈리시는데 우리가 어떤 위험 분석할 때는 맨 위에 가장 우량한 금융 기저의 차주를 가지고 분석을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없어. 예. 그러면 어디를 해야 되냐면 사실 상대적으로 좀 하위 30%, 하위 30%. 이 정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은행이 부실화되고 문제가 되는 거는 한 5%, 10%가 터지면은 사실상 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5%, 10%만 터져도? 예. 이게 70% 터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 5%, 10% 터지면은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구조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위 몇 프로 이쪽이 얼마나 레버리지를 키웠냐라는 거잖아요. 이 5%, 10%라는 건 은행이 대출해 준 건의
5% 10% 정도의 금액? 맞습니다. 예. 예. 그 사람들 가만 보시면은 예, 대부분 첫 번째로는 갭 투자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갭 투자. 갭 투자를 예.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레버리지가 80% 이상이 넘잖아요. 음. 그럼 집값 10% 20% 빠지면 바로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두 번째 아까 얘기 드렸던 사업자 명의로 상가 투자하시고 땅 투자하신 분들 LTV 75% 이렇게 해서 지금 했는데 예. 이 상가 땅은 유동성이 떨어져 가지고 경매 넘어가면은 뭐 40% 50%밖에 안 맞아요. 나와요. 예. 그러니까 만약 이게 문제가 되면 은행은 손실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따라서 이거는 다 이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예, 이슈이기 때문에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금융회사의 손실을 피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에요. 금융회사는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개인은 부동산 거래가 잘 안 돼서 내놔도 뭐 집을 못 판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렇죠. 뭐 상가나 토지는 뭐 말을 해서 뭐 하겠어요. 아파트도 잘 안 팔린다는데 개인은 어떻게든 현금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네요. 중요합니다. 예. 우선은 뭐 앞으로 정부가 어떤 구제책을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연체가 발생하는 순간 그다음부터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은 바로 등급이 하향 조정되고 카드가 막히고 이런 금융 불이익을 받거든요. 그리고 금리가 지금 앞으로 얼마 오를지 모르는데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하지 않으면 그냥 그야말로 중산층 이상의 사람이 그야말로 저소득층 진짜 한계계층으로 몰릴 수가 있어요. 그게 금융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에서도 그렇게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금융 이 대출은 마약과 같은 거거든요. 예. 예. 한 번 빠지면은 정말 헤어나기 어려운 거고 또한 이게 잘못 걸리면은 나락으로 빠지는 게 이 대출이거든요. 빚이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가 빚을 권하는 사회로 만들었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인데 그렇죠. 지금 채무탕감을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 제도를 마련하자라고 정부에 요구해야 되는 거라고요. 빚을 권하는 사회, 자기의 한계만큼 자기의 현금 흐름만큼 어떻게든 금융 지식을 제대로 얻어서 그 안에서 30년 정도 아까 말씀하신 장기 대출, 원리금 분할 상환으로 해서 성실하게 갚아 나갈 수 있는. 그렇죠. 예를 예. 들면 이거예요. 이번에 제일 문제가 된 게 청년에게 빚 탕감하는데 비트코인, 비트. 가상자산, 주식이잖아요. 사람들 완전히 열받죠. 예, 엄청 예. 열받는데 예. 내용을 보면은 열받을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 예, 근데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예. 핵심 뭐냐면은 왜 금융회사가 그렇게 주식을 투자하고 가상자산 투자하는 일도 하도록 대출을 해줬냐예요. 그렇지, 그렇지. 아니, 미국에는 당연히 못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지금 저 서영수 이사님은 한 경제쇼부터 해가지고 몇 번을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예,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 그 다음에 만약에 무슨 뭐 사업대출이면 그 아예 무슨 제도라 그랬죠? 그거를 아예 그 관련된 계좌에 딱 넣어놨다가 신탁처럼 넣어놨다가 예. 그게 확인이 돼야 이 사람한테 넘겨준다며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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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제 아주 눈먼 돈처럼 사업비 대출을 받는 척하고 사업비 대출 명목으로 땡긴 다음에 그걸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투자를 해버린단 말이죠. 자영업자도 지난번에 22조 예. 원을 우리가 이제 대출해 줬는데 예. 중요한 거는 정부가 은행에게 예. 용도를 물어야 되는데 용도를 안 물었단 말이에요. 그거 갖고 주식하시고 그거 갖고 뭐 집 투자하신 분들이 상당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흥청망청 아예 쓰는 게 된 거고요. 벌어서 내가 좋은 거고. 중요한 건 예. 지금 주식이고 비트코인이고 계산해 보면은 50조 원 정도를 좀 손실을 봤거든요. 평균적 지수 기준으로만 계산해도. 근데 그거를 개인들이? 시장 원리라고 그냥 이렇게 조장을 해줬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그게 거잖아요. 아니죠. 그걸로 못하게 막아야죠. 적어도 현금을 자기가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이거는 금융이라는 거는 예, 이건 개인이 그냥 알아서 할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금융 시스템 우리의 삶과도 연결되어 있는 아주 필수제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그 A금을 가지고 빌려주는 건데. 그럼요. 예. 이 사람이 이거를 아주 위험한 어떤 자산이나 뭐 시장에 투자를 해가지고 나 몰라라 나중에 해버리면 그러면 이게 피해는 다시 그 A금 주들 예. 모든 국민들한테 모든 돌아오니까 거죠. 그렇죠.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너 어디다가 진짜 투자하는 거 맞아라고 하는 확인 의무까지 은행한테 서구선진국은 다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다 요구하죠. 근데 우리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냥 무더기 대출해도 그냥 돈 잘 벌어 이렇게 지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제도를 마련해서 청년층에 대해서 채무탕감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의 제도상 빚 탕감을 할 때 이게 가상자산에 투자했다, 뭐 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없지. 알 수도 없고요. 알 수가 없지. 알 수도 예. 없고 그거를 여태까지 금지를 해왔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된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네. 예. 돈의 구분을 못하네. 구분을 못하는데 예, 식별을 못하네. 그럼 2030 세대는 전부 다 비투했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단정 해서 쓸 수도 있는데 걔네들까지 주냐? 뭐 이렇게 이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말은 할 수는 있죠. 근데 네. 이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돈의 꼬리표가 지금 없어버리니까 돈의 꼬리표를 붙이는 거를 서구선진국들은 이미 다 하고 있더라. 그리고 일부러 또 금융위기 때를 대비해서 돈의 흐름을 늦추는 방법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본질적으로 10년마다 위기가 나잖아요. 예. 그만큼 전 세계 주요 선진국에서 가장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예. 그렇다면 금융 시스템을 가장 먼저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게 만들어야죠. 예. 아주 중요한 문제를 오늘 속 시원하게 쫙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마지막 질문. 그래서 우리는 연착륙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연착륙이 가능합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네. 이제 첫 번째 이제 이거를 사실 이게 뭐냐면 네. 과거에는 어떤 환자가 있으면 암 환자가 있으면은 암 환자를 진통제와 예. 마약 같은 진동제로 이렇게 미루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네. 이제는 그럴 방법이 없어요. 시간을 미룰 수가 없어. 예. 그러면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구조조정이라는 수술도 같이 구조조정이라는- 병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구조조정 후 이제 진통제를 맞아야겠죠. 그러면 수술을 하려면은 좋은 집도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중요한 딱 집도의. 정밀하게 그 부분만 도려낼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예. 이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집도의가 필요하고요. 세 예. 번째는 예. 환자의 가족들의 어떤 지원이 필요해요. 동의도 필요하고. 동의와 지원이 필요해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세 개 다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세 개 다 문제다. 예. 예. 국민들은 채무탕감 해달더니 뭐 다 안 된다. 적어도 뭐 이것만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구조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채무탕감과 구조조정은 쌍으로 가는 것인데. 맞습니다. 예. 구조조정이 불가능해져요. 음. 그리고 마찬가지로 정부 역시 지금 계속 이게 변경되면서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본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네. 예. 예. 그래서 어느 부분에 암인지를 명확하게 가려내서 그 부분에 장기에 암이 있는 부분만 딱 떼내야 되는데 지금 암이 얼마나 퍼졌는지는 사실은 또 열어봐야 아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태가 전개돼봐야. 정확한 상황을 진단해야 되는데 우리 통계 구조가 그 정확한 진단을 파악하기 어렵게 돼 있다고요. 지금 연체율이나 뭐 이런 거를 가지고 판단하기는 힘든 거죠. 연체율이 지금 0.2%입니다. 0.2%는 연체가 없다는 뜻과 사실상 그러니까. 동의해요. 그러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대출자의 원금을 상환하고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상환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자만 내면 네. 되고 여기에다가 이자도 부족하면 다른 데서 대출을 더 받아서 이자를 갚을 수 있도록 해줬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론이 연체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은행이나 비은행 쪽에서 어떤 그 자금 조달의 압력 때문에 도저히 더 이상 안 되는 상황에서 대출을 좀 갚아라라는 그런 신호가 오고 그 이후에 연체율을 봐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그러면 신호를 찾을 수가 있나요? 연체율은 기본적으로 가장 후행하는 지표예요. 후행하는 그래서 것보다. 예. 의미가 없고요. 그나마 저희는 이제 신규 연체율을 보거든요. 신규 연체율. 예, 신규 연체율은 이제 상대적으로 크레딧이 떨어지는 금융회사 중심으로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빠르게 올라가고 예, 있다. 그래서 예. 뭐 이거는 뭐 사실 뭐 누가 봐도 이거는 대출 금리가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피하지 못한다라면 진짜 피할 수 없는 부채이기 때문에 피하지 못한다라면 이거를 어떻게 이제 잘
피해를 줄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그 역사적인 통계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2008년이랄지 97년 외환위기랄지 그럴 때 신규 연체율이 어느 정도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갑자기 연체를 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누가 이자를 안 갚고 싶겠어요. 신용 불량자 되는데 그 이자를 다 갚고 싶겠죠. 근데 연체를 하는 사람들의 그 비율이 어느 정도가 돼야, 신규 연체율이 어느 정도가 돼야 우리가 이게 큰일이네 이렇게 느낄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근데 이제 한 번 연체가 되는 순간 연체가 쫙 늘어나면은 모든 금융회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비대칭적이지 않잖아요. 예. 뭐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이어서 그렇죠. 한 회사가 대출을 회수하면은 다른 회사도 다 그냥 연쇄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래서 또 그런 측면도 예,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금융 관점에서, 숫자 관점에서 문제를 접근하는 거는 사실 이미 암이 다 퍼진 상태에서 판단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숫자가 나왔을 때는 이미 툭툭툭툭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거네요. 예, 이미 게임이 끝난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은 정부 역시도 좀 급하다는 생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는데 약간은 제가 보기엔 설익은 것 같아요. 하지만은 심정은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지금 왜 나오는지 정부는 지금 급박하다고는 느끼고 있는 판단하고 거네.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부분들을 좀 대응하려고 하는데 뭐 그동안 고민이 뭐 워낙 이제 그동안 이게 몇 년 만에 오는 위기다 보니까 예. 고민 자체가 되게 적었던 거고. 예. 더 이상 이제 하실 말씀은 없죠. 여하튼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제발. 지금 사실 그 오늘 내용은 굉장히 좀 전문적이어서 이해하기는 쉽지 않으시면 한두 번 더 들어보시고요. 근데 우리 경제 위기라고 이제 추상적으로만 이야기를 하잖아요. 경제 위기라고. 근데 이게 경제 위기의 본질이 금융 위기이고, 금융 위기의 본질이 한국적 금융 위기이구나. 그리고 우리의 특수성이 있구나. 이 부분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이해가 되시지 않았을까. 네. 예. 정부 당국자들도 제발 좀 많이 좀 들어주세요. 제가 책을 좀 냈었는데 예. 책 좀 꼭 좀 읽어주세요. 책도 좀 읽어주시고.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연착륙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희망을 담고 오늘 이 시간 키움증권 서영수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최경영 이슈 오도독, 저는 단단한 껍질에 쌓여있는 궁금한 이슈를 들고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